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9월이 벌써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했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주에 방송을 못하고 2주 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고 날씨가 이제 사뭇 좀 시원해졌다는 게 조금은 느껴지죠. 여전히 좀 폭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연히 8월과는 좀 달라진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석이죠. 다음 주 추석이라 다음 주에도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간격으로 여러분들을 좀 뵙게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정신과 진료도 좀 많이 오셨습니다.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명절 전에도 오시고 명절 이후에도 오시고는 했는데 좀 달라졌죠.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절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원래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명절이란 게 좀 강했던 이유는 이게 유교 문화가 좀 배경이 돼 있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제사, 차례, 성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명절이라고 우리가 뭐랄까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디폴트 값이죠. 예. 아, 명절은 무조건 모든 친척 가족이 모여야 돼. 큰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뭐 성묘를 지내든 차례를 지내든 하고 가족 간의 담소를 나누면서 꼭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게 명절이야. 예. 이게 뭐 친정이 됐던 시집이 됐던 뭐 본가가 됐던 처가가 됐던 예. 뭐 그 순서야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거기에 프레임이 더 씌워지는 게 뭐 명절에는 뭐 이렇게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집안일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암묵적으로 강요했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못했잖아요. 이 강제적으로 못한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명절날 차례나 성묘를 안 지내도 별일이 안 생긴다. 명절날 가족이 모이지 않아도 별일이 없네. 과거에는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막상 안 해보니까 안 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안 하니까 편한데? 서로서로 편한 거죠. 과거에는 어른들도 자녀들이 명절날 집에 안 오면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른들이 명절날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게 약간 이제는 귀찮아지죠. 먼저 여행을 떠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뭇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디폴트 값이 많이 변했어요. 명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결혼식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결혼식장에 주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주례가 거의 없어서 이건 또 어떤 변화일까? 약간 결혼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성혼처럼 되게 누군가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성스러운 의식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의 결혼식은 약간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명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여러분들 인사 좀 나눠볼까요? 그래도 윤희님, 배제크님, 세용지만님 인사해 주셨고요.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흑황구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은 아마 주제가 수치심일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느끼는 정서라서 흥미가 많이 가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걸 가져왔거든요. 좀 복잡하죠.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하고 좀 화가 나는 지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베제크님께서도 새로운 한 주 행복하세요. 윤님한테 인사를 해주셨네요.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아주 사랑과 같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인생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딥페이크 주제네요 하고 들어오셨고요. 플라워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베제크님께서는 결혼식 때 엄마들이 한복 입는 것도 원피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실용적이라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확실히 결혼식에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과거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의 결혼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온전히 자녀들을 위한 결혼식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그렇죠. 네, 그건 좀 바람직한 경향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조금 시사적인 걸 가져왔고, 또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뭐 딥페이크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만들까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왔는데,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뻔하죠. 당연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한 2주쯤 전부터 확 이슈가 됐죠.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고 유튜브에도 뜬 것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전부터 사회적으로 되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비용 자체도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 버린 것이 이제 과거 N번방처럼 특정 학교나 대학교,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지인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특히 미성년자들인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서도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고, 그게 지금 한 2주 정도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찾으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찝찝했어요, 오늘은요. 딥페이크 일단 어떤 뭐랄까요, 단어 자체를 좀 보면은 AI 기술을 학습시킬 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한 대상에 대한, 한 주제에 대한 여러 그 자료를 그 AI가 딥러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사한 결과물들을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페이크라는 단어를 붙여서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 해서 딥페이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주로는 지금 이 페이크가 대부분 지금은 영상물, 사진이나 영상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은 되게 유용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용되면 그때부터는 범죄가 돼버리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뭐 영역들이 많이 좋아졌냐 하면 게임. 게임. 저 얘기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찌됐건 게임 영상물. 예.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이 딥페이크 쪽이 활용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생기죠. 혹은 특정 인물이 이제 뭐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 출연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이제 얼굴만 바꿔서 이제 다른 배역으로 바꾸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꽤나 효과적이죠. 혹은 방송 같은 데서도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기사를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보는 YTN이나 연합뉴스 기사 유튜브들 중에서 음성만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이 음성 딥페이크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기사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이게 더 발전되면 이제 아나운서 영역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즉 좋게 사용하면 꽤나 괜찮아요. 그리고 기술도 아주 발달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 KBS에서 한 5개월 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져온 영상인데요. 이 1번에서 6번까지의 물론 사진입니다만 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이 영상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으로 떠요. 저기 전부 다 6개가 다 어떤 자기 뭐 소개를 하는 자기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1번에서 6번까지 중에서 뭐가 딥페이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영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살짝 티가 나는 게 몇 개가 있죠. 그 정답은 3번하고 5번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딥페이크입니다. 동일한 영상물에서 실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뭐 어찌됐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언급하는 거에서 더 이상 이 말이 그렇게 뭐랄까요? 이 고사성어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본인의 얼굴을 바꾸시죠. 네. 어떤가요? 꽤나 자연스럽죠. 물론 이게 다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진만이 아니에요. 영상물로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죠. 점점 더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히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을 정말 많이 바꿨다면 확실하게 AI는 그 다음 그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중간에 뭐 메타버스나 뭐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만큼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았다면 AI는 확실하게 지금 뭔가 파급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I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지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꽤 이전부터 AI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바꾼 거는 사실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근데 이 AI 기술 자체가 이제는 곳곳에 다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그 스마트폰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듯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듯 앞으로 AI가 가져올 우리 일상생활의 파급력은 또 다른 영역으로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터져버린 게 지금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착취물, 성범죄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빠른데 세상의 변화도 너무 빠른데 사회적 제도나 대중의 인식은 이 기술 발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폐해겠죠. 제가 여기서 사회적 제도를 대중의 인식보다 먼저 적어 놓은 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쫓아가려면 저는 사회적인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회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가 느렸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서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거기에 쫓아가지고는 짝짝짝짝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식이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던 것들도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게 범죄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야? 심지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건 개인의 자유 아닌가? 나만 보겠다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과거에는 인식이 기술 변화를 쫓아가면서 제도가 형성됐다면 이제는 제도가 먼저 형성되고 우리 대중의 인식이 거기에 쫓아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건을 보게 되면서 더 그랬어요. 물론 이게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의 어떤 규제나 규율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사고나 행동 양식을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규정화시키려고 하는, 혹은 통제하려고 하는 걸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통제를 국가에서 딱 잡아주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더 줄여주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딥페이크를 통한 악용 사례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짜뉴스들이었죠. 네. 이거는 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딥페이크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꽤나 비용이 들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항들, 어떤 외교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누군가의 세력이
돈을 태워가지고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용이 좀 떨어졌어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예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태워서 더 큰 돈을 안 좋은 방식으로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시장 안에서 악용되는 거죠. 이게 사기, 보이스피싱.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마치 무슨 투자회사에 뭐 진짜 참여해 있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딥페이크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사람도 우리 지금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이 코인에 이 연예인이나 이 정치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총장님, 우리 누구 지도자님 이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기를 칠 수 있겠죠. 당연히 보이스피싱으로도 사기를 칠 수 있을 거고. 왜냐면 목소리나 영상 자체를 전부 다 위조할 수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얼굴을 딥페이크에 입혀서 마치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영상물을 만든 다음에 영상 통화를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돼버리죠. 특히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딥페이크를 통한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취약 대상이라는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갈수록 교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성범죄 쪽으로 악용이 된 게 최근 한 2주간의 큰 이슈로 부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와 관련된 영역은 과거에는 유명인 베이스였어요. 즉,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유명 연예인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음란물과 합성을 시켜가지고 하는 식으로 됐었다면 이제는 이거 단가가 딥페이크를 만드는 단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몇만 원, 몇천 원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인들까지도 번져나가는 거죠. 우리 직장에 누구, 우리 학교에 누구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주된 피해자들이 됐다는 게 이번 2주 동안의 논란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유명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부분도 물론 범죄고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정말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들이 이런 성착취물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그거의 가해자가 비슷한 또래의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거를 경찰 발표에는 피해자 몇백 명, 가해자 수십 명. 그럴까? 저는 거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다 보니 이 딥페이크 상황 때문에 텔레그램 가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최대급이래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너도 나도 호기심에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 없이.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더 많겠죠. 가해자들도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저기 있는 고등학교 이름들이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주 전쯤에 터졌을 때는 이런 게 결국에는 이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주로 성인들이었죠. 성인들 사이에서 분명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들이 타겟이 딱 됐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놀란 거예요. 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고려하면 진짜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되게 사회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부 사람들은 뭐 정부의 통제가 너무 가혹하고 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뭐 표현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되면, 특히 이쪽 영역이라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더 경계해야죠, 사회적으로. 이게 텔레그램 기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해자들도 텔레그램은 어차피 안 걸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꽤나 붕괴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걸리든 걸리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감히 해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어찌됐건 꽤나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우리가 사회가 좁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지역 사회 내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알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 부끄러움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다고요, 문제가 됐을 때. 근데 숨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악한가 싶을 정도죠. 아, 내가 들키지 않으면 나쁜 짓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나를 들키지 않게끔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이 있다면 난 그 안에서 어떤 나쁜 짓이든지 할 거야. 이게 정상범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경계를 심하게 해야 돼요. 인간 말종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들키지 않으면 인간 말종이어도 괜찮아라는 게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텔레그램 기반으로는 여러 가지 미성년자 성범죄들이 지속해서 일어났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 엠번방부터 우울증 갤러리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신도림 팸 어쩌고저쩌고 팸, 요번에 뭐 희대방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요번에 딥페이크까지 지금 다 텔레그램 기반이고요. 단순하게 이게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개인정보들이 다 노출되고 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그 누군가가 그 피해자에게 또 연락을 해가지고는 또 협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딥페이크로 영상물 만든 다음에 이 영상물 내리고 싶으면은 너 나한테 사진 보내. 2차 가해죠. 그리고 이 대상이 누구예요? 성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인이 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돼, 내가 이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되지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초등학교 4, 5, 6학년짜리 애들이 이런 협박이 들어왔을 때 부모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게 내가 피해자인지를 거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청소년도 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대상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이런 말도 못하는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요. 우울증 갤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청소년 있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대부분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활동했던 청소년 가해자입니다. 청소년 가해자들이 초기 성인기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청소년 가해자들이 양산해요. 아마 딥페이크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지금 주된 가해자들이 1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 본인이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는 행동에서 뭔가 경험치를 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기 성인기로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기를 따내는 숨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노하우를 또 다른 10대한테 퍼뜨린다고요. 더 은밀하게. 그게 지금 우울증 갤러리의 폐해인 거 아니에요? 과거 엠번방도 지금 뒤에서 어딘가서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게 양산돼요. 왜 새로운 게 양산되겠어야 첫 번째 거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고 더 사회적으로 강한 규범과 규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과 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과 연계돼 가지고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어떤 규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계도 없대잖아요. 얼마만큼의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몇백 명, 200명 피해자?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공식 발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얘기하는 건 저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네. 아, 내가 나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가 보다. 정말 심하게 하는 나쁜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처벌을 받는 거고 그냥 가볍게 뭐 몇 개 만드는 거 정도는 범죄가 아닌가 봐. 이거는 결국에는 들켜도 그렇게 처벌 안 당할 거야.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명이서 몇백 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몇천 명, 몇만 명이 한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위험하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왜 그렇겠냐고요. 한 개 만들어도 괜찮아. 안 들킬 수 있어. 들키더라도 그렇게 큰 처벌 아니야. 그게 몇만 개 이상의 몇십 개, 몇십만, 몇백만의 영상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미성년자와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가혹하게 정말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뭐가 있어야지 경각심을 가지죠, 사회가. 텔레그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해자분들이 제 방송을 보겠어요? 근데 텔레그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텔레그램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됐죠? 물론 가석방 됐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못 벗어나게끔 돼 있어요. 프랑스 내에만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 프랑스 국적이거든요. 귀화해가지고 프랑스 국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체포된 이유가 미성년자 성 영상물 그리고 마약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범죄에 악용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미성년자 성영상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수사 협조 안 하는 걸로 체포됐죠. 물론 뭐 이 텔레그램 대표는 회사를 처벌해야지 왜 날 처벌해냐는 식으로 조금 억울해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대표는 회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CEO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바뀌었죠. 텔레그램이 원래 그 안에 자체 뭐 수사 협조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안 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리고 텔레그램이 원래 유명해진 이유가 러시아가 워낙 푸틴의 독재가 심각하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메신저 어떤 해킹이나 뭐 이런 거에 좀 규제나 뭐 이런 거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기 위한 걸로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원래는 정치적인 어떤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범죄에 너무 악용돼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뭐 계속 쪼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IP나 가해자 데이터 제공하겠다.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텔레그램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아야 되죠.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는 자료 안 주죠. 자료 안 줍니다. 근데 다만 협박이 들어가거나 범죄거나 마약이거나 청소년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은 제공하죠. IP 제공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명예훼손만 제공하지 않는다 뿐이지 범죄 영역에 있어서는 제공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 부분은 자체적인 노력이 그 안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픈하겠다. 다만 뭐 개인 간의 명예훼손 이런 거는 우리가 오픈 안 한다. 텔레그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함부로 텔레그램에서 했다가는 다 잡힌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범죄인지 장난인지에 대한 구분을 청소년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리다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사람 죽이면 안 되죠. 물건 훔치면 안 됩니다. 성폭행하면 안 되죠. 딥페이크 역시도 성폭력입니다. 신체적인 폭력과 유사할 정도의 그 누군가의 정신적인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이건 범죄다, 폭력이다. 너가 친구를 정말 심각하게 구타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다. 라는 거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육시키는 건 왜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처벌받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역에 있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처벌받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약간 부모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그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딥페이크와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딥페이크 가해자 부모에 대한 내용이죠. 뭐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수능을 쳐야 된다는 거 보니까. 근데 자기 학교에 있는 여학생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취재진이 찾아간 것 같아요. 궁금한 이야기 Y거든요. 취재진이 찾아가서 이제 가해자 부모를 만났는데 우리 아들한테 하지 마라. 우린 변호사 이미 썼다. 변호사랑 얘기해라.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애 힘들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저게 아이를 위한 걸까요? 저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든든한 울타리라는 거는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우리가 가축을 돌볼 때 가축을 뭐 물론 자식이 가축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 한 마리가 뭐 계속 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땅굴을 만들어서 도망을 가고 뭐예요 뭐랄까 이 벽을 뭐 어떻게 보면 발로 차가지고는 뭐 도망을 가고 이러면은 어떡해요? 그냥 도망다니고 내버려 둬야죠.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고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못된 것까지 다 용서해 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테이닝, 내가 받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적절한 좌절이에요. appropriate frustration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무조건 다 오냐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안전망은 제공해주고 그리고 너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뒤에서 필요한 정도만의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돼요. 그게 적절한 좌절이에요. 얘가 수능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올곧이 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자녀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가 책임은 다 하고 와라. 대신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받아주고 너한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부모가 책임져 주겠다. 다 막아줄게. 이게 아니고요. 요즘 계속 흥분으로 가네, 제가. 자, 처벌도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징역 5년으로 돼 있죠. 네.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높여야죠. 제작 당연하고 제작을 의뢰한 것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그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처벌해야죠. 특히 이 영상물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그리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라면 아무리 개인 소지라 하더라도 처벌해야죠. 그래야지 의뢰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의뢰 자체를 차단해야죠. 그리고 만들어주는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형량도 높여야죠. 지금 5년, 지금 최고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청소년도 뭐 벌금? 만드는 사람들도 벌금? 안 되죠. 이런 거 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한다는 거를 알아야지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최소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폭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폭행을 심하게 당했을 때도 뭐 몇 개월 있으면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심각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신체적인 폭력 플러스 정신적인 폭력이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래 가는 거는 정신적인 폭력이 훨씬 더 오래 간다고요. 이런 영상물에서의 피해자분들 엄청 오래 가요. 평생을 두려움에 떨어요. 지금이야 딥페이크죠. 과거에는 이제 합의 안 된 영상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거기서 합의되지 않은 영상물을 몰래 찍어가지고는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 거에 피해자분들은 정말 한평생 고통받으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쪽에서의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보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큰 거죠.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도 훨씬 높아지고요. 아까 전에 흑황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도 크죠. 그래서 뭐 대응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제시한 뭐 이렇게 내가 딥페이크의 피해자라고 느껴졌을 때 피해자가 해야 되는 대응책을 알려준 내용인데요. 만약에 어떤 영상물에서 내 얼굴이 있는 딥페이크된 영상물을 보게 됐을 때 대응해야 되는 것들. 물론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큰 범죄라는 거에 대한 거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결코 2차 가해로 넘어가지 않게끔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대응을 하고
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도 뭐 일단은 2차적인 가해를 막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SNS 상의 정보들을 다 삭제해라. 왜냐면 그걸 타고 들어오니까요. 가해자들이 양산된 가해자들이죠. 거기서 그 특정 영상물에서 또 연결돼 가지고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가해자들이 이제 SNS로 유입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또 협박을 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들일 겁니다. 그리고 뭐 연락이 왔을 때 지인인 경우와 지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지인이나 지인 아닌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5번에 대한 내용이 더 상단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1번, 어디다가 무조건 연락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대응을 다 같이 해주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런 거 바로바로 하시고, 이런 거 좀 삭제하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건 모으는 걸, 증거를 모으는 것도 같이 좀 도와주고. 왜냐면은 지금 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당연히 딥페이크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딥페이크로 인한 상처는 사회적인 불신으로 연결되죠. 왜냐면은 내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집단이 나를 하나의 그냥 그 성적 욕망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청소년 때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고요. 미성년자들에게.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이죠.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계속 얘기하죠. 지금 더 떨어졌다면서요. 물론 뭐 결혼율이 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수준이죠. 0.7명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겠어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다 있겠습니다만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여성 입장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 미성년자 시기에 내가 남성의 어떤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더러운 그런 희생양으로 내가 나의 의도와 관련 없이 그런 성적인 폭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남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 당연히 싫죠. 저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요번에 출산율, 출생률 용어 가지고도 또 무슨 이야기가 있던데 좀 우리 그런 걸로 싸우지 맙시다 제발. 나 이러면 또 타겟 될래나? 하여튼 그 이유들 중에는 대한민국 남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남성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만회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영역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남성들 역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마치 무슨 성욕의 노예가 된 변태 같은 집단이 돼야 되냐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이러한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물의 가해자가 비슷한 연배의 또래라고 생각하면은 끔찍하죠. 만나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단순하게 개개인의 범죄의 영역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진짜 저는 사회적으로는 중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양산하게끔 내버려 두는 건 정말 국가에 있어서는 정말 큰 책무를 져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신과 선생님입니다. 정찬승 선생님이시고 정신분석가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한 2주 전쯤에 터졌을 때 얼마 안 되자마자 이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딥페이크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내용을 하시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안전 확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확보 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규제를 철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사회가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전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시금 나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것들.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을 내가 연결시키는 것들. 즉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의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나의 현실을.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고 내가 뒤로 빠지지 않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저 기고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죠.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영역은 특히나 더.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들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안전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나를 이상하게 또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나의 사진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갖춰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뭐 병무청이랑 뭐 국방부랑 이런 부분에 군무원분들, 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 딥페이크 사건이 터졌을 때 사회적인 대응책으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들을 다 내리는 걸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거기다 올려놓은 나의 증명사진이 어디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얼굴 당당하게 내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죠. 내 얼굴 당당하게 내놨다가 어떤 피해가 나한테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염려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뀌죠. 그럼 다 경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그럼 다 불안 요소거든요. 제 책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잖아요. 근데 이 영역이 돼버리면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걱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소진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안 쓰게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야 될 미성년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게, 혼자서 숨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인 안전망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흥분을 하긴 했는데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봤을 때 순간 이런 게 자꾸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게 너무 염려돼서 그렇죠. N번방 때도 뭐 제가 뭐 시사 교양 방송에 인터뷰를 좀 하기도 하고, 요번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된 게 터졌을 때도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왜 계속 반복될까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파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기본적인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은 제가 너무 혼자서 떠들어가지고 댓글창이 또 내용도 무거우니까 댓글창이 그렇게 좀 활발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혼자서 떠들었네요. 꼬부기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딥페이크 관련된 거죠. 윤희님께서는 한국이 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동 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크게 처벌합니다. 한국은 유포가 아닌 그냥 내가 보려고 저장해 놓은 것이라 하면 아무 처벌이 없다 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그쵸, 저장만 해놓은 것도 처벌 강력하게 해야죠. 그리고 사실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처벌이 훨씬 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형사처벌에서는 벌금형 뭐 이런 거는 끝날지 몰라도 이것 때문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확 높여서 민사에서 뭐랄까요, 2차적인 어떻게 보면 처벌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흑황구님께서는 과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많지만 저는 과도기의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삶의 질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회적인 발전이 너무 빨라요. 과학 발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성년자 관련된 부분이나 뭐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께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법도 빠르게 바뀌어야죠 하셨고, 배제크님께서는 SNS에 자녀들 사진 올리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의외로 아예 목욕 사진 등을 많이 올려야 하셨는데,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진 올리는 건 전 조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특히나 더. 그리고 특히 지금 방송에서 아이들이 노출되는 방송들이 좀 있죠. 이게 지금 아무리 뭐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고 뭐 전문가를 대동했다고 하지만 이게 2차적으로 나중에 아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 좀 저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네. 헤이헤이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언급해 주셨고. 오영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악용하는 사람들 처벌 강하게 하는 법적 조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해주셨고, 라라수이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부부들 조언해주는 모습 보고 반가웠다고 해주시면서, 그렇죠. 제가 원래 그렇게 흑화되는 버전이 아닌데 근데 제가 요즘 비욘디에서도 자꾸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요즘 왜 그러지? 약간 저도 좀 약간 제가 지금 약간 흑화돼 가고 있나? 약간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진료할 때는 따뜻하게 하고요. 또 따뜻하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면 못 돼요, 제가. 자, 너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좀 허용적이고 따뜻하고 이렇게 지지적인 편이라.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군님께서는 저도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의 문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나 이게 점점 대놓고 하는 양상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심각하구나.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 기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범죄시하고 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2차, 그러니까 새로운 가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 10대들이 지금 가해자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10대들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가 성인들이었거든요. 성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또래 10대가 가해자로 등장을 한 만큼 어떤 인식 개선이나 교육적인 부분도 정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조이님께서 오영노님께서 저 따뜻한 분인 거 알고 계셨다고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겠죠. 네, 저도 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해 나갈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조금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한 주 쉬고요. 2주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 거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